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98화.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할복입니다.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할복. 세뿌꾸. 이거 스미스가 정해온 영화인데 네.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최신 영화 중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면서 누구나 접할만 하면서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할복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서사적으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시각적인 효과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렬하고 영화는 인내심 두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텐데 봐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영화를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작품의 기본 정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할복이고요. 원작은 타키구치 야스히코 이문낭 인기라는 작품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제작사는 쇼치쿠, 제작자는 타츠오 호소야, 감독은 고바야시 마사키, 각본에는 하시모토 시노부, 촬영에는 미야지마 요시오, 음악은 타케미츠 토오루입니다. 네. 기본 정보와 함께 여러 가지 나머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이 영화가 받은 상을 말씀드리면 네. 1963년 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 일본 영화 대상, 음악상, 미술상, 음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리본상에서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을 받았고 키네마 준보에서는 이 영화를 60년대 영화 3위에 올려놨습니다. 수상 정보는 그렇고요. 네. 트리비아로 이 영화의 고증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고증은 상당히 정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영화에서 나온 그 검술 구현 장면, 검투 장면, 이 장면을 다른 후대의 거의 모든 검술 액션 영화들이 보고 베꼈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 영화에서 나온 검술들이 실제 중세 일본, 에도 시대 일본 교범에 나오는 검술들과 일치한다고 하고 복식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다고 그런 점에서 고증에서는 거의 안 까이는 그런 레전드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작사가 쇼치쿠예요. 네. 유명한 작품으로 빈집의 무도회, 부초 이야기, 만춘, 동경의 황혼, 도쿄 이야기, 나라의 마부시코, 일본의 밤과 안개, 꽁치의 맛, 할복, 복수는 나의 것, 소나티네, 운하기, 카페 리미에르, 종일달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화 제작보다는 가부키나 애니메이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한 서너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화사죠. 도에이나 도호 등과 더불어서 일본 영화 역사 자체를 캐리한 이런 영화사인데 원래는 영화사가 아니고 교토의 유명한 가부키 극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오타니 다케지로라는 형제가 인수하면서 영화사가 됐습니다. 이 영화사가 왜 높게 평가받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야심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영화사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신들의 규모를 좀 키우고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튜디오가 지진으로 망하기도 했고 1936년에 가마쿠라 부근의 오후나라는 지역에 9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촬영소 사이즈만 3만 평이 되는. 근데 이게 말이 부지지 기반 시설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수도 공사부터 하고 영화 스튜디오를 건설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쇼치코의 프로듀서였던 야마노우치 시즈오라는 사람은 이 스튜디오가 있었던 오후나는 동양의 할리우드를 모델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베벌리 힐스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쇼치쿠 스튜디오에 속한 감독이 오지 야스지로, 시미즈 히로시, 기노시타 게이스케, 고바야시 마사키, 오늘 다룰, 그리고 이마무라 쇼헤이, 스즈키 세이준 등등등이 이 스튜디오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성기에는 한 해에 50편 정도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한 7, 8편 정도의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한 수백 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일부는 오즈조, 그러니까 오즈 야스지로 영화를 만드는 전담팀, 그리고 일부는 기노시타조, 기노시타 영화를 만드는 팀,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서 1년 내내 영화를 만든 거야. 와. 미친놈들처럼. 그러다 보니 감독들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감독들이 자기 색채가 반영된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해.
그래서 유수의 감독들이 있다 보니까 감독들끼리 경쟁도 되고 그리고 어떤 감독의 존재감이 너무 강하면은 그 감독과 비슷한 색채를 가진 감독은 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표적으로 일본 영화 레전드 감독인 나루세 미키오가 오즈에 밀려가지고 이 쇼치쿠에서 나가게 된 이런 감독이야. 사장이 쇼치쿠에 2명의 오즈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나가게 됐다고. 그리고서 나가서 전설을 찍지. 그렇게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기라성 같은 영화들을 찍어내다가 60년대에는 나는 마케팅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60년대에 일본이 급변한단 말이야. 그 이전에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그치. 40년대, 50년대는 전쟁의 참상을 수습하는 그런 기간인 거지. 근데 60년대쯤 되면은 이제 전후 세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단 말이야. 베이비붐 세대인 거지. 그치. 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트렌드 자체가 완전 달라지지.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도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사문을 보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 거기다가 텔레비전이 도입된단 말이야. 텔레비전이 도입되니까 영화하고 경쟁을 하게 되지. 원래 그 전까지 일본에는 연간 영화 관객 수가 10억이었어, 10억. 10억? 근데 이렇게 텔레비전이 도입되고 나면서 몇 년 안 돼가지고 3억 정도 떨어지게 돼. 와, 절반 이하로 깎이네.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드라마 같은 영화, 일상물 같은 영화는 이제 TV에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영화 색채가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 쇼치쿠도 그렇고 도호도 그렇고 도에이 같은 영화사들이 이전과는 다른 시도들을 여러 가지 해. 쇼치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젊은 신성 감독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감독들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거다. 라고 해서 쇼치쿠 누벨바그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와. 우와. 여기에 해당하는 감독들이 오시마 나기사, 시노다 마사히로, 요시다 기주 등이 있어. 오시마 나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유명하지. 감각의 제국. 그 감독으로. 이때 데뷔한 감독인데 아쉽게도 이 쇼치쿠 누벨바그는 이 감독을 영화사에서 내보내면서 끝나.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히트시키면서 쇼치쿠의 흥행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들을 만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안 돼. 그래서 쇼치쿠에서 일본과 밤의 안개라는 이 사람의 영화가 나온 다음에 3일 뒤에 이 사람을 해고 통보해.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고 쇼치쿠의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은 끝나게 되지. 그 이후로는 다른 영화사나 인디 영화 조합 등을 중심으로 일본 영화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충 60년대까지 그렇게 전성기를 누린 그런 영화사라고 할 수 있어. 긴 설명 아주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할복이라는 영화는 60년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한참 변화되고 있을 때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텔레비전과 영화가 경쟁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도약했을 때 그때 나온 영화인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드라마에서도 볼 법한 일상물을 찍었는데 이 할복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 TV에서 대체할 수 없을 만한 영화만이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그 계기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치. 내가 알기로는 이 할복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라쇼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럽이나 서양에서 일본 영화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라고 들었거든. 뭐 라쇼몽하고 7인의 사무라이가 먼저고 할복은 그 다음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라쇼몽과 7인의 사무라이를 보고 일본 영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쯤에 찾아보게 된 게 이런 할복 같은 영화들. 그러면서 일본 영화의 저력을 인식하게 된 거지. 생각해보면 이 쇼치쿠라고 하는 제작사는 굉장히 수입이 빵빵했을 텐데 사실 나 같으면은 TV나 방송국 쪽의 컨텐츠도 만들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영화만 고집한 거를 봐서는 굉장히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이 묻어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 지금은 가부키와 애니메이션 위주로 나오고 있어.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도 여기서 나온 거지.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감독으로 이제 넘어가서 차근차근 스텝과 배우들을 설명해볼까요? 네. 일단 감독은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이고요. 작품 목록은 청춘의 자식, 진심, 벽 두터운 방, 당신을 삽니다, 봄, 검은 강, 인간의 조건, 뒤얽힌 관계, 할복, 괴담, 사무라이 반란, 일본의 청춘, 도데스카, 내 목숨을 걸고, 화석, 불타는 가을, 도쿄 재판, 식탁이 없는 집,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16년생인데 이 나이면은 그러니까 일본 영화의 역사와 거의 일치하는 나이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영화가 들어가가지고 향유하는 그런 과정을 성장기에 겪었던 이런 사람인데 홋카이도 항구 도시 오타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와세다 대학에서 고대 동양 예술과 철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1941년에 쇼치쿠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을 시작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징집을 당해가지고 만주에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복무 시절 진급을 거부하면서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에 군 수뇌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 종전 후에는 오키나와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수용소 생활을 한 그래서 46년까지 오키나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다시 쇼치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노시타 게이스케 감독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영화 스태프로서 일을 하다가 네. 1952년에 첫 영화인 아들의 청춘을 연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은강, 인간의 조건, 할복, 괴담, 사무라이 반란 등을 연출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식탁이 없는 집까지 20편의 작품을 남겼죠. 이 정도로 양력을 설명할 수 있고 네. 이 감독의 특징을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사회파 감독이에요. 사회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대변하는 그런 감독인데 원래 좌파 출신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의 좌파가 득세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념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들을 그려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할복이 나오기 전 1959년과 61년 사이에 나온 인간의 조건이라는 시리즈물이 대표적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넘는 영화를 3편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총 한 10시간에 가까운 그런 영화 시리즈인데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반영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물산 회사에서 일하던 청년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 쪽에 있는 회사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인 거지. 근데 일 돌아가는 사정 자체가 카이지의 그 지하 노역장 있지. 그런 수준인 거야. 엄청 척박하네. 공인들 착취하고 그나마 일본인 공인들은 대접이 나왔는데 중국인이나 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학대당하고 그치.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군부와 그 지부의 수뇌부들에게 밑보여가지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야. 입대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이등병 생활부터 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정말 처절해. 왜냐면은 영화에 나오는 일본 제국군의 장비들이 지금 한국군이 쓰는 장비하고 똑같아. 뭐야, 엄청 최신식이네, 그럼. 군장부터 뭐 바나 부나 다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 그리고 제식, 부조리 이런 것도 다 한국군하고 똑같단 말이야. 산악가. 뭐 선임 오면은 인사 존나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등등.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처절하게 만주에서 군복무 하다가 45년 8월을 맞아서 소련군에게 떡실신 당하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만주로 돌아오기 위해서 천리 행군을 하는 뭐 이런 영화야. 정말 고생하고 구르고 이 영화의 주인공도 할복의 주인공하고 동일 인물이거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좌파들이 가졌던 전쟁에 대한 관점들을 엿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단순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선량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자신의 뜻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야. 이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제 치하에서 당한 입장이잖아. 싸잡아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일본 보통. 놈들, 친일파 놈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와중에 일본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생각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싫을 수 있잖아, 사실. 이해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인 개개인의 생각이나 모습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피해가 그치. 워낙 컸으니까 그치. 방금 말한 대로 싸잡아서 일본인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물론 전쟁에 동조한 일본인들이 대다수인 거는 맞는데 또 그런 게 있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군국 국가였고 독재 국가였단 말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따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비국민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너는 비국민이다. 국민이 아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너는 썩어빠진 서양인들의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은 거지. 그런 식으로 폭력적인 사회였단 말이야. 일본이 타국에게만 폭력적인 국가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였던 거지. 전두환, 박정희를 농축시킨 그런 나라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도태되고 배제된 이런 인물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영화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외에도 재밌는 거 많아. 괴담 이거는 전설의 고향 같은 영화야. 전설의 고향? 한 40분 정도 되는 중단편 영화들 4개를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말 그대로 괴담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 인터넷에 흔히 도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산에서 선녀를 만났는데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지금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시일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선녀가 튀어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게 딱 이 영화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고.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지. 씨.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커리어 살펴보면 참 재밌고 사무라이 반란 같은 경우도 탈북과 비슷하게 사무라이 문화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이런 영화지. 5, 60년대 일본 좌파 지식인들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이게 좌파나 사회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기가 굉장히 지적적이고 도전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되게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들의 변호인 되는 거지. 변호인. 그들의 뜻과는 다르게 아까 무슨 말하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고지식하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은 질린다. 빡빡하다.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 근데 이 사람의 영화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거든. 충분히 공감도 가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예술 있어 보이고 철학적인 문제로 보이는 그런 차원까지 끌어냈던 느낌이 들었거든. 할복을 봤을 때. 남은 작품도 한번 눈여겨서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인 나카다이 다치야 같은 경우에 네. 83살 때 고바야시 마사키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이미 고바야시 마사키는 죽었을 때지. 이때 뭐라고 썼냐면은 감독에게 정말 고마웠던 거는 작품을 만들면서 정말 엄격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 때는 움직이고 있는 전차 밑에 뛰어들어가야 해서 촬영 전 일주일 정도는 내가 밥을 못 먹었다.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라스트 씬 찍을 때는 동사 직전의 의식을 정말 느꼈다고. 와. 근데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감독은 나에게 따뜻한 말 하나도 한 적이 없다고. 일이니까 프로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대응했다고. 근데 신인 시절 때 그렇게 빡세게 굴리니까 내가 정말 대배우가 된 것 같다고. 이거 까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고마움 반, 아쉬움 반 이렇게 토로한 편지가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 하정우도 나홍진한테 감사해야겠네. 황해 찍으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데. 무섭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하여튼 영화라고 하는 거 자체를 돈벌이 수단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예술을 진짜 직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보네. 그렇게 포장해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우는 츠구모 한시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나카다이 다치야라는 배우입니다. 전작으로는 7인의 사무라이, 인간의 조건 시리즈, 여자가 계단을 오를 때, 요진보, 츠바키 산주로, 천국과 지옥, 카게무샤, 타인의 얼굴, 금환식, 불모지대, 하치 이야기 등에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배우죠. 네. 이 중에서 아는 영화 있어? 일단 7인의 사무라이는 모를 수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역인데. 네, 단역이고. 요진보 들어봤습니다. 카게무샤 들어봤고요. 란도 들어봤습니다. 타인의 얼굴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진보, 츠바키 산주로, 천국과 지옥, 카게무샤, 란 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들이고 요진보 같은 경우에는 황해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맡았던 진짜? 그 영화의 원작이야. 원작. 아 원작. 그거를 만들고 나서 세르지오 레오네가 베껴서 만든 게 황해의 무법자인 거지. 주인공은 미우네 토시로 7인의 사무라이하고 라쇼몽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사람은 그 메인 빌런으로 나왔지. 근데 이때는 굉장히 악랄하고 처절한 뭐 이런 역할이었어. 요진보가 보디가드지. 보디가드. 야쿠자 패거리 사이에서 고용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는 마을로 주인공이 진입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검수를 과시하고
그냥 무시 못할 사람이라는 걸 인지시킨 다음에 둘로 나눠져 있는 패거리들 사이에서 내가 어디로 붙을지 너네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쿠자 패거리 둘은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의 계략이었고 이 야쿠자 패거리 둘을 모두 박살내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지. 그리고 인간의 조건 시리즈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한 고생을 겪는 주인공 역할이었고 네. 카게무샤 같은 경우도 굉장한데 여기서는 1인 2역을 맡았어. 그러니까 카게무샤가 뭐냐면은 그림자 무사라고 해가지고 영주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영주를 닮은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리 영주 역할을 시키는 거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칼빵도 대신 맞고 자리에 대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1인 2역을 맡아가지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 원조 역할 그리고 카게무샤 역할. 근데 영주가 카게무샤를 고용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카게무샤 이 사람이 영주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은 이 영주의 권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외부로 알려지면은 이 세력은 와해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카게무샤는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다이묘로서 생활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지. 근데 가신들은 이 카게무샤를 무시하면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은 무지렁이 촌놈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 세력은 와해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카게무샤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권위를 과시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가신들은 이 카게무샤가 가짜라는 걸 알아. 하지만 하그 무사들이나 병사들이 그걸 알면 안 되니까 카게무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야. 여기서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 우리가 생각하는 상명하복이라는 거에 사실 실체는 없다. 이 카게무샤 같은 헛개비에게도 절을 하는 게 인간 사회다. 조직 문화고 상명하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거든. 권력이라는 거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절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영화인데 여기서의 연기가 정말 돋보여. 영주 역할과 내적 갈등을 빚고 있는 카게무샤 역할? 이거 두 가지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런 배우야. 팔복에서 나온 연기하고 또 다른 맛이 있지. 이병헌이네, 이병헌. 그리고 란에서는 이 사람의 연기의 절정이 드러나는 영화인데 85년에 나왔고 리어왕을 번안한 작품이야. 구로사와 아키라가 서양 버전들을 번안한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 거미집의 성이라든가 같은 맥락에서 리어왕을 일본식으로 번안한 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 네. 거기서 리어왕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리어왕 자체가 굉장히 광기 넘치고 격정적인 역할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영화를 머리채 끌고 가는 연기를 보여줬지. 그냥 말 그대로 레전드네, 레전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검술의 일가견이 있었고 미운의 도시로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미운의 도시로가 항상 주인공, 이 사람은 항상 악역. 그래서 맨날 미운의 도시로에 칼에 맞아 죽는 뭐 이런 역할이었다고. 진짜 왜 그 편지를 썼는지 좀 이해가 간다. 초반에 그렇게 인간의 조건이라는 작품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역할이 와도 다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최근에 내한을 온 적이 있어. 2013년인가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대보살곡이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대. 사무라이 영화야 이것도. 계속 칼로 사람 베는 영화인데 5일 동안 매일매일 사람을 베는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마 기네스북에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많이 사람을 뵌 배우로 등재되어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국인들이 영화를 보고서 이 주연 배우 약물 쓴 거 아니냐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60년 동안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들과 의견 다툼을 한 적이 거의 없다고. 고바야시 감독하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나를 키워주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에서는 못 만들 영화들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훨씬 경험의 폭을 늘릴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도 그런 영화는 일본에서 나오기 어려울 거야.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영화도 힘들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는 사이토 카게유 역할을 맡은 미쿠니 렌타로. 전작으로는 괴담, 기아해역, 복수는 나의 것, 신들의 깊은 욕망이라는 작품에 나왔네요.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작은 이 정도고. 네.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영화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관련은 없고. 그러니까 박찬욱이 이걸 보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범죄자인데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길로 나가게 되는 여기서 연기가 상당히 괜찮았어. 다음 배우는 츠구모 미호 역할을 맡은 이와시타 시마. 전작으로는 만춘, 꽁치의 맛, 설구, 카모가와 식당에 나왔네요. 딸 역할이지. 커리어가 나도 나쁘진 않은데 네. 60년대에 결혼하고 나서는 비중이 높은 역할에 그렇게 맞진 않았다고. 그리고 연기력이 그렇게 출중한 배우 같진 않았어. 내가 만춘하고 꽁치의 맛하고 설국 정도 봤는데 외모는 괜찮은데 연기력이 그렇게 빼어나진 않아서 아마 딱 그 정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라쇼몽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여자 배우 눈썹이 없더라? 그때 당시에 일본 미인의 기준이야? 그런 식으로 분장을 했어 다. 좀 이상해 보이던데 눈썹 없으니까. 뭐 나도 그렇긴 해. 네. 다음 배우는 치지와 모토메 역할을 맡은 이시야마 아키라. 이 사람이 사위지. 이 사람이 사위군요. 네. 이분 얼굴 보니까 다크서클이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사위의 역할의 부담감 있잖아요. 상황 자체의 그 부담감. 그게 얼굴에 너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가지고 캐스팅 잘했다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여기서 연기 나쁘지 않았지. 네. 그러면은 배우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스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본가이신 하시모토 시노부. 전작으로는 라쇼몽, 살다, 7인의 사무라이, 산자의 기록, 거미의 성, 숨은 요새의 새 악인,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 사무라이 반란, 일본 침몰 등을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로사와 키라의 전속 각본가라고 보면 되고 고바야시 마사키와 같이 한 작품으로는 할복과 사무라이 반란 뭐 그 정도가 있고 필모만 봐도 기라성 같은 각본가라고 할 수 있겠지. 그쵸. 라쇼몽이든 살다든 치린의 사무라이든 각본이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잖아. 네. 거미의 성도 그렇고 그리고 라쇼몽도 그렇고 거미의 성도 그렇고 할복도 있고 원작이 있는 작품들인데 각색을 굉장히 노하우 있게 잘하는 각본가가 아니었나 생각해. 라쇼몽은 유명하죠. 색이랑 영화랑 결말이나 마지막 부분이 다른 걸로도. 그치. 라쇼몽은 그냥 레전드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인류 유산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드나 싶을 정도로 화면에서 넘쳐 나오는 절망감이랄까? 그것도 엄청났고 이야기 자체가 지금 봐도 엄청난 고민에 빠뜨리잖아 사람을.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정말. 다음으로는 촬영을 맡은 미야지마 요시오. 전작으로는 전쟁과 평화, 여자의 일생, 인간의 조건 시리즈, 할복, 괴담, 열정의 제국이 있습니다. 저도 이건 물어보고 싶었는데 촬영 감독이 누군지. 왜냐면은 아까 스미스 군이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영화를 진득하니 인내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사실 대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는 틈이 많죠. 특히나 이 대화가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나누는 편한 대화가 아니라 사무라이들이 폼 잡고 연극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촬영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그 묘사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 감독이 누군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고바야시 마사키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한 그런 촬영 감독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인간의 조건 시리즈 괴담에서도 같이 했지. 일련의 작품들 쭉 보면은 아무래도 옛날 촬영 방식이라 좀 투박한데 그만큼 강렬한 게 있어. 노골적으로 갑자기 클로즈업을 잡아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에너지를 잘 전달하는 맛이 있거든. 맞아요. 마냥 투박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조건 시리즈나 다른 영화들에서도 이렇게 카메라가 돋보이는 그런 촬영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지. 흑백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컬러가 느껴지더라고. 느낌이. 촬영이 굉장히 유려하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 색감이 느껴질 정도로 집중이 잘 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작품들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마지막 스텝으로는 음악 감독이죠. 타케미츠 토오루 감독. 전작으로는 할복, 나 홀로 태평양, 괴담, 모래의 여자, 흐트러진 구름, 사무라이 반란, 도데스카덴, 의식, 열정의 제국, 란, 불의 축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930년생이고 일본 예술계 그리고 음악계의 레전드더라고. 음악계.
드뷔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고 전위음악 위주로 활동한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어. 그래서 영화, 라디오, TV 안 가리고 음악을 작곡했고 책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다재다능한 예술가라고 볼 수 있어. 제대로 느낀 게 음악에서 던져주는 긴장감이나 상황 연출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악기를 보면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60년대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굉장히 일본스럽고 저들의 전통이나 그런 멜로디나 악기이기 때문에 촌스럽다, 유치하다, 구식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안 쓰는 음악이더라고. 악기나 그 선율 같은 게 들으면서도 놀랐어. 새로운 악기를 많이 쓰기도 유명하고 비파와 퉁소 같은 악기로 클래식을 연주한다든지 그리고 이 음이라는 게 물론 7음계 구조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5개의 검은 음반 이렇게 구획되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음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럼 서양에서 들어온 화성하게만 얽혀있지 않고 다른 걸 추가하기도 했다는 거네. 서양식 음계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사이에 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화성하게는 나오지 않는 게 배제하는 거지 일단. 그치. 한국에만 해도 뭐 궁상각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스텝들도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각본은 뭐 그냥 얘를 레전드고 음악도 레전드고 촬영도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이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볼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순서는 이 정도로 기본 정보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할복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을 분석하면서 각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